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수능 특강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복사적 포기 총정리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자세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 드린 프린트가 주요 단어나 어구가 괄호로 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부해 가면서 같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자.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4단 구성. 그러니까 기에는 양생과 부처님이 서로 게임을 합니다. 게임, 저포놀이. 그래서 여인과 양생이 만나게 되고 다시 이별하죠. 그리고 전에 가면은 또 재회를 했다가 다시 이별합니다. 이렇게 만남과 이별 또 재회와 이별의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에 가면 여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속세를 떠나게 되는 탈속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양생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전체 구성이에요. 핵심 정리로 가시면 주제는 뭐냐면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에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렇죠? 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남녀의 애틋한 사랑이죠. 예. 시기는 세조 때 배경이고요.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실주의적 지향입니다. 우리 비현실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소설이고요. 설화적 소재에 더 창의성을 가해서 소설로 발전시키게 된 그러한 계기의 소설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성이 강하고요. 낭만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갈래는 제가 쭉 이제 다 조사를 해봤는데 고전 소설이 단편, 한문 이거는 기본이고요. 전기 소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명혼, 죽은 자와 혼이 나는 거거든요. 시의 소설, 죽은 자와 사랑에 빠지는 거죠. 애정 소설이죠. 그렇죠? 이렇게 갈래도 좀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술상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 보면 서술상 특징 안 나온 적 없죠. 항상 나옵니다. 항상. 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성을 높이고요. 특히 중국이 아니라 어디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했다. 이걸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다.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뭐예요? 홍길동전이죠.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자 한문 소설은 금호 신화에 수록된 그 소설이 바로 그 최초의 한문 소설이랍니다. 이 소설집에 나온 전체가 다 최초의 소설이에요, 여러분.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화가 소설로 발전하는 중간 형태인 전기 소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인기설화, 죽은 귀신이 나온다는 거군요. 그 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승의 남성과 죽은 여성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명언 소설이고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작품 전반에 걸쳐서 인연을 중시합니다. 그렇죠? 인연을 중시하고 이게 바로 불교의 인연사상, 즉 연기사상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씨 여인이거든요. 여기 나온 여인이 원래 성씨는 하씨예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은 단종에게 충성을 바치자고 했던 김시습의 의지와도 서로 통합니다. 아셨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빗대서 만든 것 같아요. 예. 또 진정한 사랑과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애정 지상주의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 감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한 겁니다. 본능적 감성에 충실한 겁니다. 또 글의 내용 중에 삽입시가 나오거든요. 우리 승특강에는 삽입시가 안 보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삽입시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가 아주 잘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 배웠죠? 시는 바로 뭡니까? 화자의 어떤 정서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문을 삽입하면서 내면 심리 효과를 전달하면서 더군다나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산문의 단조로움을 극복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용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또 기이합니다. 신비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외부 요인 때문에 주인공이 사랑의 고난을 겪고 있죠. 죽었죠. 그렇죠? 또 우연적인 전개가 나타나는 고전 소설과는 달리요. 이 소설은 필연적 전개, 인과관계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 마치 사실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배경엔 또 향토적인 지명이 잘 나오고요.
또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는 거, 이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만남과 헤어짐이 기본적인 서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만나고 헤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권선징악을 주제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전 소설이? 근데 이 소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전형적인 권선징악에서 벗어나 있다,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그거 알아두시고요. 인물의 특징을 보시면 양생, 주인공 양생은 어떻습니까? 일찍 부모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낡은 만복사 그 방 한 칸에 얹혀서 사는 아주 그 외로운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이죠. 그렇지만 짝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신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면적인 인물이고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또 조실부모, 어려서 이제 부모를 잃었고요. 사고무친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렇죠?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시를 짓거든요. 사십시 우리 수능특강제에는 생략돼 있지만은 시를 아주 잘 짓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학식을 잘 갖춘 인물이다. 그래서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화씨 여인과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하죠. 그리고 이별한 뒤에 어때요? 나중에 산속에 들어가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속세에서 벗어나서 탈속의 세계에서 결국 평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화씨 여인이 나오겠죠. 예, 보실까요? 자, 화씨 여인은 어떻습니까? 화씨 여인은 양가집 교수입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여인 딸이에요. 그러면서 전란 외구의 침략 속에서 정절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운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자 환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해장된 원기 상태에서 사람이라고 속이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생의 덕으로 나중에 어때요? 외국의 남자로 환생합니다. 다시. 이게 다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생까지 하는 거 봐서. 또 두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우연인 듯하면서도 필연적이죠. 또 한 번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죠. 그만큼 서로에게 동질성을 지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둘 다 불심이 깊습니다. 그리고 제자 가인입니다. 그렇죠? 재주가 많고 아름다운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이에요. 제자 가인. 자,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 보면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만남과 이별이다.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불행하죠. 외로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초현실에서 만났으니까 행복하죠. 그러다가 죽었죠. 귀신이었죠. 절망하다가 다시 어때요? 초현실 세계. 한 여인은 타국에서 환생하고 남자는 사랑에 빠진 후에 결국 뭡니까? 절을 짓고 탈속의 삶을 살죠. 예, 이렇게 해서 탈속의 삶을 사는 상승의 이미지라고 보는 겁니다. 상승의 이미지. 예. 좀 자, 전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만복사 불전에서 이제 만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술과 시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여인의 거처에서 3일간 지내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만날 거 약속하고 헤어지죠. 그래서 보련사에서 다시 만나죠. 제사밥을 함께 먹고 여인이 영원한 이별을 고합니다. 그렇죠? 양생이 전답을 모두 팔아 죄를 지내주고 여인이 공중에서 고마움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양생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잠적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통해서 두 인물의 운명적 사랑이 절실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명적 사랑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승 저 사람이 아니기에 떠나야 하는 여인을 통해 운명의 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양생과 여인과 이별한 뒤에 어때요? 세상을 등졌죠. 그 지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절을 짓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리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그쵸?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랑의 절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영원한 사랑, 그렇죠? 한 여자에 대한 물론 귀신입니다만은 사랑의 절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소설적 특징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제자 가인형입니다. 제자 가인. 그리고 한문 문어체로 써가지고 사물을 극히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작품 안에 보이는 운문이 나오는데 시어시. 그래서 이 인물의 정감을 극대화시켜주고 주인공의 심리를 잘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여건을 본다면 모든 문장이 운문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어려웠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최초의 소설이니까. 그렇죠? 예. 인기 교환설화. 자, 귀신과 사람이 서로 어떻습니까? 사귄다는 거죠. 그렇죠? 시해설화. 죽은 시체와 어때요? 귀신과 사랑에 빠진다는 거고. 명언설화. 귀신과 혼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의 근간으로 이제 작용한 거죠. 이런 설화들이 이제 곳곳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화에서 어때요? 소설로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면서도 몽환적 분위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다룬 그런 전기 소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저퍼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저퍼놀이의 의미는 뭐냐? 양생은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내기를 하잖아요.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체는 뭡니까? 우연성입니다. 우연성. 그렇죠? 예, 우리 고전설의 특성 중에 우연성, 운명의 모습을 닮은 거죠. 그래서 약간 희극적이지만 운명이 지닌 우연성의 측면을 약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돌려서 말한 거라는 거죠.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우연성이 바로 있다. 내기가 이겁니다. 불교 사상이 이제 있는데요. 외로운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 다 그렇죠. 그리고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발원 사상, 이게 바로 불교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며 제를 올리죠. 그리고 죽은 여인이 남자로 환생하죠. 그게 바로 윤회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뭐다? 불교 사상이 이 소설에 깔려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의 삶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시습이라는 당시의 그 삶과 연관을 짓는다면 절개를 지키다가 어때요? 여인이 죽었죠. 그런 현실과 어때요? 이 김시습이 사는 그런 조선시대 단종시대 때거든요. 비타협적인 작가, 그렇죠? 단종에게 충성을 바치려다 결국 세조의 칼날에 목숨을 잃은 많은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는데 바로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 김시습입니다. 죽어서도 충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시인의 그 작가의 모습 그대로 담겨 있네요. 이 김시습, 그렇죠? 또 신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애정의 실을 꿈꾸는 작가의 욕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사랑을 좌절시키는 세계가 있었죠. 제도나 사회 현실 등. 그게 바로 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죠. 그걸 갖다가 어때요? 그 횡포에 맞서서 저항하고 고발하는 그런 의미로 이 소설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렇죠? 의지를 갖고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김시습이 조실부모 했거든요. 또 외가에서 자랐거든요. 또 불도에 심취한 거라든가 금오산에서 숨어 살았다든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지냈던 모습이 어때요? 모든 게 양생의 삶과 어때요? 일치하더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작가와 주인공이 삶이 서로 이렇게 그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더 좋겠네요. 또 양생의 질문과 여인의 대답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대는 어떤 사람이길래 홀로 이곳에 오셨나요? 첩도 사람이오니 어찌 의심을 두겠습니까?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환상 문학 속에 내포된 머뭇거림 여기 이제 담겨 있는데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참고로 하라고 한번 넣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인간의 욕망을 어떤 시각에서 형상화했냐? 그러니까 양생과 하씨가 만났죠. 행복하죠. 이별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이런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롭게 살아가는 두 남녀의 뭐예요? 정열 또 절대적 사랑 이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애정의 주제를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조선 전기에 어때요? 인간성을 긍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긍정한다는 건 뭡니까? 이 애정을 자유롭게 개방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교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좀 개방성이 없던 사회에 애정을 긍정적으로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측면에 의식이 반영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또 인물과 사건을 환상적으로서 이제 서술하는데요. 그러니까 만복사의 퇴락한 방에서 만나는 장면이라든가 또 둘이 하씨가 사는 곳으로 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 우리 순특강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또 하씨의 거처에서 지낼 때의 몽환적 분위기라든가 또 주변 인물들의 신비로운 모습 또 절에서 둘이 제사법을 함께 먹는데 사람들에게는 왜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허공에서 하씨가 이별을 고하는 대목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환상적으로 서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러한 환상적인 장면들은 어때요?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작품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이러한 현실 세계 작품에서 어때요?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상상의 세계에서
즐기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런 환상적인 성격 속에서 심각한 주제의식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상문학적 성격을 제외하고는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긴장과 흥미를 내포하고 재미도 있는 그런 환상과 그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니까 환상적인 서술 방식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에 이제 가보시면은 자, 이제 단어와 구절풀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고3 애들 내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고요. 수능 같았으면 이거 그렇게 자세히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내신도 있고 또 심화학습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수능 특강 책에 안 나온 부분도 출제가 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찍는 거니까 1번, 2번 다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부처와 접혼을 하며 좋은 배필을 얻어달라고 합니다. 양생이. 첫 번째 이제 내용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보면은 소원을 빌잖아요. 제각기 두 사람이.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어떤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복사라는 이름은 만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절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목 속에서 뭐예요? 소원을 말해봐 이거니까.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날이 저물었다 이런 거 볼 때 이제 시간의 경과다. 그리고 범패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석가열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제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당은 뭡니까? 불상을 이제 놓고 설법도 하는 절의 정당입니다. 아셨죠? 예,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부처님과 함께 뭐 이기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양생이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포놀이는 뭡니까? 승부를 다투는 놀이, 그러니까 주사위,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주사위인데 윷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연이라는 건 뭡니까? 설법 따위를 행하는 모임인데요. 부처님에게 공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을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근데 어때요? 양생이 승리했죠. 이 승리했다는 건 뭡니까? 양생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그는 불상 앞에 꿇어앉아 아뢰었다. 이건 경건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가시면은 이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달라고 이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축원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양생은 말을 마치고 기다렸죠. 이제 기대감이 있었겠죠. 이제 이겼으니까. 잠시 어떤 아름다움이 나타났네요. 긴장감이 이제 조성되겠죠. 양갈래로 따 아주 얌전한 아가씨였다까지는 뭡니까? 설명 방식이 외양 묘사입니다. 겉모습을 묘사한 거. 또 하늘의 선녀나 바다 여신처럼 단정한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이네요.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제자 가인형 인물이네요. 제자 가인형. 자, 이런 거는 중요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비유적인 표현 나왔다는 거. 그리고 서술자의 시점에서 너무 중요한 게 나왔네요. 시점. 서술자의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시점이 투영됐다. 즉 양생의 시점이 투영이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제가 이제 채점을 해보거나 수업 시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틀리고요. 요즘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아셨죠? 예, 근데 잘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그러니까 누구의 시점에서 서술자가 서술을 했느냐, 요거 아셨죠? 예,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서술자가 양생의 시각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박명한데 어찌 이와 같을까?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그렇죠? 신세 한탄. 방명은 뭡니까? 팔자가 사납다, 복이 없고 뭐 이런 뜻이고요. 그녀는 품속에서 꺼내가지고 탁자에 바쳤죠. 축원문을. 그래서 절에 온 이유를 얘기하고 이 축원문은 바로 뭡니까? 부처에게 소원을 적은 글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세 번째 내용으로 가면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그 축원문입니다. 여인의 축원문 아셨죠? 축원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전에 변방에 봉화가 해마다 올랐습니다. 이건 뭡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이 나온 거고요. 여인의 죽음을 뭐 하는 거다? 개연성 있게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소설은 허구잖아요. 허구,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유를 달아야 되잖아요. 타당한 이유.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고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한 어떤 그러한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어때요? 그 탄탄한 그 구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개연성이에요. 아셨죠? 예. 이거 참고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전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했고 칼날과 봉화는 전쟁을 의미하는 대유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또 왜구들이 집들을 불살라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전란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는 상황이고요. 한자로 제가 써봤어요. 목불인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의 현장이다 이거죠. 아셨죠? 노략질은 뭡니까? 왜구들이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요.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강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규방 깊숙이 숨었죠. 이 여인이. 그래서 화를 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절은 지켰지만 사실 죽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살았다라고 해야만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예, 인물들에게. 또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켜 임시로 초에 묻혀 살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들판에 임시 감회장 당한 겁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굉장히 심심하다, 지루하다, 너무 무의미한 시간이 나에겐 있었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인적 없는 빈 골짜기에 쓸쓸히 지냈어요. 또 박명한 한평생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탄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아셨죠? 그리고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겁니다. 또 맑게 긴 밤을 홀로 지새우면서 난세의 동물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거고요. 난세는 이제 봉황과 비슷한 새라고 말씀드렸고요. 일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인물이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또 양생과 소원이 같죠? 뭐 어떤 측면에서? 외롭다라는 측면에서. 정서는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귀신이 되어서 환생을 했잖아요. 이건 뭐다? 매구에게 목숨을 잃은 것이 한이 되어서 다시 환생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추가문의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요. 여인이 겪은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요약 제시됐다는 거죠. 자, 요약적 제시, 그렇죠? 서술 방식이 요약입니다.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하시고요. 무조건 이제 간접 제시, 직접 제시 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심정 어떤 거였어요? 외로운 심정, 그렇죠? 예. 여인의 소망 뭐예요? 짝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양생에게 이제 은그릇을 주며 재해를 기약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은그릇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본문 시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 그렇죠? 네. 자, 이 소설에서 소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은그릇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양생에 대한 여인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양생 여인의 정체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인의 부모가 양생의 말을 믿게 해줄 수 있는 증거물,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물이잖아요. 또 여인의 부모와 양생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렇죠? 은그릇 때문에 만나게 됐죠.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죠. 그렇죠? 또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하죠. 그렇죠? 필연성 아주 중요하죠. 예, 은그릇이 없었으면 연결이 되기 쉽지가 않죠. 예. 또 양생과 여인 관계를 부모에게 알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요. 또 양생과 여인의 부모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또 양생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여인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정리한 9개를 한 번씩은 되뇌이면서 확인해 보시는 연습,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또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의 음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미래를 앞날을 예측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김현 과목 시간에 그 호랑이 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던데 남자한테 어떤 공통점이 있네요. 여인들이 남자에게 미래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또 보련사 가는 길에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떠신지요? 하면서 재회를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자, 5번째. 여인의 부모를 만납니다. 그래서 양생이 그래서 여인이 죽은 사람임을 결국 알게 됩니다. 이 양생 아셨죠? 또 아가씨의 무덤에 묻은 물건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죠. 하인이.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을 해줬죠. 은그릇을 들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생이 어떤 인물이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신의를 지키는
그런 젊은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선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긋을 들고 보른사로 가는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귀족 집안에서 술의 말을 길게 들어세요. 그렇죠? 귀족 집안의 여인이네요. 그렇죠? 여인의 부친은 상당한 재력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귀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상이라는 것은 죽은 뒤에 두 돌 만에 지낸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부모가 놀랍고도 의아하다. 의아하다라는 건요,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왜? 죽은 딸과 양생이 소통하고 있으니까. 또 왜구가 침입했죠. 난리가 났을 때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여인의 실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겪은 일이라든가 또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줬다. 감회장 시켰다 이겁니다. 이래저래 미루다가 뭐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시간만 지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재나 올려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날을 잡은 겁니다. 이 대상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여인의 부모가 어떻습니까? 여인의 이전 사정을 요약적 제시하죠. 자, 요약적 말하기 방식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딸이 죽은 사연과 장례를 치르려 한다는 내용으로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아주 간략하면서 요약해서 전달합니다. 긴 이야기를 짧고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요약적 제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네는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오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본윤사 가는 길에 함께 만나 절로 와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번째. 여인과 양생이 어떻습니까? 다시 만나죠. 예, 만납니다. 양생은 서로 만나서 기뻐하죠. 손을 잡고 보른사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재회하게 되죠. 그리고 여인의 부모는 또 함께 식사를 하고 시켰죠. 함께 식사를 하라고. 그건 뭡니까? 양생의 말을 아직까지 의심한 겁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을 하죠. 소리를 듣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절 눌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니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모님이 인정하고 여인과 양생이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오늘 긴 내용 정리를 잘 했고요. 여러분 공부를 꼼꼼히 잘 하셔서 좋은 성적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여러분. 자,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